몇 년 전 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라는 글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글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잠들어 있다. 치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던 노인조차 요양원에 들어서면 온순한 상태가 됩니다. 열악한 시설 환경, 부족한 돌봄 인력으로도 20만 명에 이르는 입소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한국 요양원의 특별한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법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돌봄은 수월하지만 노인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상당수 요양원은 노인의 행동장애를 제어하기 위해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화학적 억제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노인의 약 17%가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요양원의 실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꽤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보호자 동의 절차와 결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하지만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화학적 억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에게 어떤 약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기초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처방하는 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곳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 곳들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혹시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철저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씨는 좀 더 빨리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 B씨의 이상한 행동은 막내딸 A씨에게 보낸 필사의 신호였습니다. 가족과의 외출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B씨는 차를 천천히 몰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딸 A씨의 손에 휴지 한 뭉치를 쥐어줬다고 하는데요. 휴지 안에는 흰 알약 17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요양원 입소 전에 치매 증세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들러 약을 먹이고 꼭 확인하라는 당부를 남겼는데요. 어머니가 숨겼던 그 알약이 신경안정제라는 사실을 안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B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입소 1년 후인 지난해 5월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은 면회를 갔다가 평소 온돌방에서 좌식 생활을 하던 B씨가 침대방으로 옮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침대방은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있었지만 거동에는 문제가 없던 B씨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B씨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7월 가족들과 외출을 했을 때는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바닥에 앉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했죠. 의사 표현도 어렵고 침을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딸 A씨의 눈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산송장처럼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B씨에게 파킨슨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딸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B씨가 먹지 않아도 될 센 약,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병원 검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죠. 인근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B씨는 그 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경안정제 복용을 끊은 지는 반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B씨는 요양원에서 주는 어떤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서 나중에는 아예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17차례 약을 먹지 않고 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B씨는 수차례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요양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년 가까이 어머니가 입소에 있는 요양원을 매주 드나들었는데 직원을 마주칠 때면 감사 인사를 꼬박꼬박 잊지 않았는데 이런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니. 딸인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를 돌봐주는 요양원의 고마운 마음이 컸었고, 악화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가 하루 4번씩 삼키는 신경안정제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다 보면 믿기 힘드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사연이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D씨를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택했고 주말이면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입소 이후 T씨는 나날이 기력을 잃고 야위어 갔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차를 이용해 가족과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지만 입소 4달이 지나고부터는 그마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차량에 올라탈 수 없었습니다. 입소 1년 뒤부터는 휠체어에 기대고도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당시 몸무게는 36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C씨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가 요양원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D씨의 건강 악화가 심상치 않다고 깨달은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고 합니다. D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딸 C씨가 어머니와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병을 맡았습니다. C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증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새끼 식사를 위해 잠시 눈을 뜨는 일시간 남짓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그칠 줄 알았던 이 과도한 수면 증상은 입원 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후 C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80kg 장정에게도 과도한 신경안정제가 처방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머니에게 처방된 약들의 이름을 확인했죠. D씨가 하루에 먹는 약은 19알, 이 가운데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C씨는 곧바로 어머니 D씨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습니다. 현재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커처를 옮긴 상태라고 하는데요. 요양원에서 먹던 약을 끊은 지 넉 달이 되자 과도한 수면 증상은 사라졌고 건강도 호전됐다고 합니다. 신경안정제까지 써가며 억누르려고 했던 행동장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요양원 입소자의 처방전을 비교해보면 환자 상태 보지 않고 반복 처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할로페리돌이었습니다. 행동장애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이 약물이 노인을 재우기 위한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B씨가 진단받은 파킨슨증은 이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D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로라제팜이었습니다. 수면제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할로페리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진정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수면제 과다 복용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약물이기도 하죠. D씨에게 나타난 과도한 수면 증상은 이 약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었습니다. B씨와 D씨는 요양원 입소 초기부터 각각 문제의 약물을 처방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입소 노인과 다툼을 벌이거나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한 것이 신경안정제 처방이 시작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처방은 한 달 주기로 반복해서 이뤄졌습니다. 복용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소량씩 늘었습니다. 두 노인이 복용한 약인 신경안정제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된 셈이지요.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서 이와 같은 항정신성 약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처방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방 이후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며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장애나 과도한 수면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최소한의 진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노인에게 위와 같은 약물들을 처방할 때는 4주 이내 단기 사용에 국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병원, 요양원, 감독기관 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B씨에게 할로페리돌을 처방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은 할로페리돌 처방이 요양원 직원의 진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요양원 촉탁의사의 경우 월 2회 방문을 통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병원 측은 이런 여건 탓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는 촉탁의가 방문했을 때도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사용은 어디까지나 처방을 내린 의사와 병원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요양원 측은 폭력성을 보이는 입소자에 대해 촉탁의사와 상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사가 판단해 신경안정제 처방을 내렸고 요양원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D씨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한 의사는 어머니의 처방을 대신 받은 C씨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 요양원 시스템에서는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거나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고급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상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D씨가 입소했던 요양원은 입소 시절에는 D씨에게 과도한 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안정제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복용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노인의 가족들은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노인학대나 방임의 문제로 다루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 속한 두 지자체 관계자들도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심증만으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내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제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한국은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처방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1000명당 205명 꼴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치인 1000명당 62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노인들 중 17%가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충격적인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처방하는 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곳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혹시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철저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라는 글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글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잠들어 있다. 치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던 노인조차 요양원에 들어서면 온순한 상태가 됩니다. 열악한 시설 환경, 부족한 돌봄 인력으로도 20만 명에 이르는 입소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한국 요양원의 특별한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법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돌봄은 수월하지만 노인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상당수 요양원은 노인의 행동장애를 제어하기 위해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화학적 억제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노인의 약 17%가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요양원의 실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꽤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보호자 동의 절차와 결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하지만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화학적 억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에게 어떤 약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기초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처방하는 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곳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 곳들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혹시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철저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씨는 좀 더 빨리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 B씨의 이상한 행동은 막내딸 A씨에게 보낸 필사의 신호였습니다. 가족과의 외출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B씨는 차를 천천히 몰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딸 A씨의 손에 휴지 한 뭉치를 쥐어줬다고 하는데요. 휴지 안에는 흰 알약 17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요양원 입소 전에 치매 증세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들러 약을 먹이고 꼭 확인하라는 당부를 남겼는데요. 어머니가 숨겼던 그 알약이 신경안정제라는 사실을 안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B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입소 1년 후인 지난해 5월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은 면회를 갔다가 평소 온돌방에서 좌식 생활을 하던 B씨가 침대방으로 옮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침대방은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있었지만 거동에는 문제가 없던 B씨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B씨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7월 가족들과 외출을 했을 때는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바닥에 앉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했죠. 의사 표현도 어렵고 침을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딸 A씨의 눈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산송장처럼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B씨에게 파킨슨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딸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B씨가 먹지 않아도 될 센 약,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병원 검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죠. 인근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B씨는 그 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경안정제 복용을 끊은 지는 반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B씨는 요양원에서 주는 어떤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서 나중에는 아예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17차례 약을 먹지 않고 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B씨는 수차례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요양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년 가까이 어머니가 입소해 있는 요양원을 매주 드나들었는데 직원을 마주칠 때면 감사 인사를 꼬박꼬박 잊지 않았는데 이런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니, 딸인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를 돌봐주는 요양원의 고마운 마음이 컸었고, 악화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가 하루 4번씩 삼키는 신경안정제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다 보면 믿기 힘드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사연이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D씨를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택했고 주말이면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입소 이후 T씨는 나날이 기력을 잃고 야위어 갔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차를 이용해 가족과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지만 입소 4달이 지나고부터는 그마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차량에 올라탈 수 없었습니다. 입소 1년 뒤부터는 휠체어에 기대고도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당시 몸무게는 36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C씨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가 요양원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D씨의 건강 악화가 심상치 않다고 깨달은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고 합니다. D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딸 C씨가 어머니와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병을 맡았습니다. C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증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새끼 식사를 위해 잠시 눈을 뜨는 일시간 남짓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그칠 줄 알았던 이 과도한 수면 증상은 입원 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후 C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80kg 장정에게도 과도한 신경안정제가 처방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머니에게 처방된 약들의 이름을 확인했죠. D씨가 하루에 먹는 약은 19알, 이 가운데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씨는 곧바로 어머니 D씨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습니다. 현재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커처를 옮긴 상태라고 하는데요. 요양원에서 먹던 약을 끊은 지 넉 달이 되자 과도한 수면 증상은 사라졌고 건강도 호전됐다고 합니다. 신경안정제까지 써가며 억누르려고 했던 행동장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요양원 입소자의 처방전을 비교해보면 환자 상태 보지 않고 반복 처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할로페리돌이었습니다. 행동장애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이 약물이 노인을 재우기 위한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B씨가 진단받은 파킨슨증은 이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D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로라제팜이었습니다. 수면제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할로페리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진정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수면제 과다 복용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약물이기도 하죠. D씨에게 나타난 과도한 수면 증상은 이 약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었습니다. B씨와 D씨는 요양원 입소 초기부터 각각 문제의 약물을 처방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입소 노인과 다툼을 벌이거나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한 것이 신경안정제 처방이 시작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처방은 한 달 주기로 반복해서 이뤄졌습니다. 복용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소량씩 늘었습니다. 두 노인이 복용한 약인 신경안정제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된 셈이지요.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서 이와 같은 항정신성 약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처방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방 이후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며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장애나 과도한 수면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최소한의 진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노인에게 위와 같은 약물들을 처방할 때는 4주 이내 단기 사용에 국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병원, 요양원, 감독기관 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B씨에게 할로페리돌을 처방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은 할로페리돌 처방이 요양원 직원의 진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요양원 촉탁의사의 경우 월 2회 방문을 통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병원 측은 이런 여건 탓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는 촉탁의가 방문했을 때도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사용은 어디까지나 처방을 내린 의사와 병원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요양원 측은 폭력성을 보이는 입소자에 대해 촉탁 의사와 상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사가 판단해 신경안정제 처방을 내렸고 요양원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D씨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한 의사는 어머니의 처방을 대신 받은 C씨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 요양원 시스템에서는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거나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고급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상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D씨가 입소했던 요양원은 입소 시절에는 D씨에게 과도한 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안정제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복용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노인의 가족들은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노인학대나 방임의 문제로 다루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 속한 두 지자체 관계자들도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심증만으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내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제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한국은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처방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1000명당 205명꼴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치인 1000명당 62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요양시설 노인들 중 17%가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충격적인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처방하는 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곳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혹시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철저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